지금 금 시총이 5%거든요. 금보다는 높아질 거다 시총이. 아, 금 시총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과연금이라든가 액세서리용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총 나온 금 중에 나머지 50%는 금괴금이에요. 네. 금괴금의 대부분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담보물이에요. 네. 실내 담보물. 비트코인은 담보물로 너무 좋고요.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일반인들이 속을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조금 그래도 뭐 큰 틀에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생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점점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이걸 좀 자산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단지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이 이런 그런 지정학적이거나 이런 기존 경제 자산들에 대해서 해칭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거대한 생태계가 있어요. 이게 메타버스하고 만나게 되면 디지털 전산망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경제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시장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인 건데 이더리움이 그거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이론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정도의 플레이어가 이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거대한 경제를 창출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로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도 그걸로 강의를 하는데 원래 비트코인이 등기소예요. 그래서 신원 인증에 탁월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이너들은 이제 화폐 가치 이외의 용도로다가 여기다 뭔가 새겨넣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빠져나온 게 이제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그런 기능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하고 금융하고 무역이 하나의 복합망으로 만들어지면 세계 경제 인구의 지금 25억 명이 합류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까지도 이제 지리적 구애를 안 받고 자기 정부 위험이 없으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도 개인은 세계 경제에 붙어서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업들한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니네가 할 수 있는 혁신을 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코인 한다 그러면 벌써 정치권에서부터 뭐 그렇죠. 욕하고 뭐 이상하게 보고 하니까 기업들이 움츠러 들어갔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 정치가들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다 코인을 하고 있대요. 어느 당을 막론하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엘리트들이 좀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우상향의 어떤 근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계 무역의 어떤 그리고 이제 그 자국의 리스크라는 걸 좀 방어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로 이제 나중에 재평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의문이었던 게 금 대신 이게 무조건 좋지 않습니까? 네. 금보다 뭐 내가 귀걸이 할 거 아니라면은 뭐 금이야 이제 실물이 막 들고 다니고 불편한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금이라는 거를 대체하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 시총이 5%거든요. 금보다는 높아질 거다 시총이. 아, 금 시총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과연금이라든가 액세서리용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총 나온 금 중에 네. 나머지 50%는 금괴금이에요. 네. 금괴금의 대부분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어요. 은행들 지하 벙커에. 우리가 쓰는 영국 어딘가에 막 들어가 있고 막 뭐, 그러잖아요. 네. 뭐 있는지 모르지만 네. 미국 뭐 포트 녹슨가 뭐 그런 데 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금괴금은 그냥 담보물이에요. 네. 실내 담보물. 그것도 막연한 담보물입니다. 그거를 네.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들이 확보하고 싶어하는 막연한 담보물인데 비트코인은 담보물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데다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일반인들이 속을 필요가 없어요. 금은 뭐 우리는 다 속잖아요. 네. 인도에서 유통되는 금의 80%는 도금업자들이 손을 네.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당포가 은행 역할을 하는데 시골에서는 금시계 맡기고 나중에 찾아가면 금의 함량이 줄어 있는 거예요. 다 도사들이라는 거죠. 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인도 정부의 발표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금은 여러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거를 만회할 수가 있는 역량이 있죠. 금이라는 게 다 벙커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 있는 걸 텐데 비트코인도 그런 가치로 갈 수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한 20-30%를 금융기업들이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고객들의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게 금융업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아까 문제가 됐던 ETF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조만간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이 허가를 하면 시티뱅크 창고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판매하는 창고가 있는 거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비트코인 암호키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갖고는 싶은데 너무
겁나거든요. 해킹 네. 언제 당할지 모르고. 그런데 그런 믿을 만한 은행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신 사주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누가 관리하느냐? 그거 금융기업이 갖고 있죠. 아 근데 이게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캐내지 않으면 저장돼 있는 양이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양이 뭐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런 건 쉽지 않을 텐데 이 코인이라는 거 자체는 사실 더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로 옆에 다른 코인을 또 만들면 되는 거이기도 해서 양의 좀 제한 이런 것들이 좀 잘 와닿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은 연금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금술이 망한 게 아니라 연금술은 가능하거든요.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지 원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럼요. 물리학적으로 가능하죠. 물리학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변화거든요. 네. 예. 임금 물질에서 이렇게 강력한 뭔가 에너지를 쏘면 바꿀 수 있어요. 알기로는 구리에서 바꿀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더 비싸죠 그 기술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더 이제 가능성 있는 거는 금으로 이루어진 행성에 곧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우주선 보내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네. 그게 진짜로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하의 매장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죠. 네. 오히려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비트코인은 딱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금보다 더 좋은 점이거든요. 채굴이 늘어나도 채굴량이 늘진 않아요. 금은 가격이 올라가서 채굴이 늘어나면은 채굴량도 늘어납니다. 저도 코인을 만들었거든요. 모비코인이라고. 네.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그러면 모비코인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물질이 아니고요. 땡그랑 소리 안 나요. 코인이 아니에요. 네. 장부예요, 장부.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아무리 복사해도 모빅이 비트코인 장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빅의 소유권을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고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은 변함이 없죠. 근데 막연하게 사람들은 다른 코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물질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코인을 막연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희소하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카지노에 와서 여기서 블랙잭을 하고 있고 옆 테이블에서 블랙잭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마다 스페이드 에이스는 있죠. 근데 우리 테이블에 스페이드 에이스는 한 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52장 중에 한 장밖에. 그럼 내가 여기서 스페이드 에이스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내 게임판에서 다른 사람한테 없다는 것만 내가 알면 되지. 다른 게임판에 스페이드 에이스 나오는 걸 이렇게 보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비트코인 자체의 물량이 제한돼 있다. 그렇죠. 장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뭐 중앙은행들이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CBDC라고 해서 뭐 코인을 만들어내겠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물론 시총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이런 코인들을 만들어내면 이런 것들로 이제 자산이 좀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말한 생존의 어떤 그런 거라면 국가적인 리스크는 아직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신뢰도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해지면 자산이 좀 일로 오면 가치가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돼서. CBDC는 대학원에서 그 한 3시간 강의하는 코스입니다. 네. 3시간 동안 아주 굉장히 밀도 높은 강의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은행이 왜 CBDC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미친 듯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달러 CBDC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달러 CBDC가 나오면 니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달러 CBDC를 만들면서 연준이 발행량을 정할까요? 안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 다르죠 비트코인하고. 네. 근데 단지 하나의 장점은 이런 생각은 가능해요. 중앙은행이 만든 전자화폐가 가격도 안정적이고 메타버스하고도 잘 맞는다면 굳이 오태민 당신이 말한 메타버스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약간 설득력은 있어요. 네. 그 용도에 한해서는 뭐 인플레이션 해지라든가 국경을 뭐 마음껏 옮긴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번접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그런 걸 만들겠어요? 아무 국경이나 넘어가는 그렇게는 안 화폐를 되겠죠. 그렇게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달러 CBDC를 만들면서 전 세계 누구나 지갑에다가 달러 CBDC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계 국제 통화 시스템 자체 무너집니다. 원래 달러는 2차 세전 이후에 세계 화폐가 아니라 기축 통화로서 수출업자가 달러를 벌면 자기 나라 중앙은행에 달러를 반납하고 자기 화폐로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0개의 주권 국가들이 모두 통화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190개 그러니까 돈이 돌아다녀요 전 세계에는. 그렇죠. 네. 네. 근데 미국이 미쳤다고 그 달러를 국경 막 넘게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국경을 넘어가는 능력, 인플레이션 해지 능력은 달러 CBDC라 할지라도 범접 못하는데 그 달러 CBDC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 아, 그래요? 상업은행이 결사 반대해요. 상업은행 망하니까. 아, 망한다. 상업은행에 이자 받으려고 돈 넣는
넣어놓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뱅킹으로 넣어놓습니까? 온라인 뱅킹으로 넣어놓죠. 옛날에는 수표를 발행하려고 은행을 이용, 그걸 당좌예금이라고 하거든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네. 은행은 그거를 아주 길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고리로 빌려주고 우리한테는 거의 몇 원씩 이자 주잖아요. 네네. 그게 은행업의 본질이에요. 아, 왜냐하면 한꺼번에 찾으러 안 오니까. 네. 뱅크론 지급 준비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장기 저축으로 장기 대출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네. 근데 CBDC를 만약에 만든다는 건 중앙은행이 오태민 개인한테 전자화폐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다시 이자도 없는 신한은행의 계좌로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지갑에 갖고 있지 전자화폐.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없어지는 개념이네요. 은행이 망해요. 그래서 은행이 반대 로비를 엄청 해요. 미국은.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싫어하는데 정치인들의 명분은 은행이 로비 자금을 받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명분은 따로 있어요. 명분은 개인 정보 보호. 왜냐하면 CBDC를 만드는 의도 자체가 그 국민들의 모든 트랜잭션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금 세탁 아까 얘기했던 자금 세탁을 막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은 CBDC 반대 법안도 지금 발의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길일 수가 있다. 이게 한국은행 CBDC는 모르겠어요. 왜 만드는지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달러 CBDC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보면은 결국에 국가가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돈 찍어내고 막 부채도 막 늘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도 막 일으키고 하면서 개개인들의 뭐 자산을 막 갉아먹고 뭐 본인들은 뭐 좀 더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국가의 통제권 이거에 대해서 약간 대항하고 막 저항하는 게 이런 코인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도 뭐 생각이 들거든요. 코인의 역할 이 역할이 앞으로 좀 미래 뭐 한 뭐 10년 뒤 뭐 20년 뒤 뭐 어떻게 더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코인의 미래는 메타버스와 금융과 무역의 복합망에서 담보물로 아주 활발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코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쓰임새가 되게 한정적이겠죠. 많은 정부가 기존의 이제 증권형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코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화폐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화폐랑 되게 유사하죠. 뭐라고 부르지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화폐라고 부르는데 경제학자들은 뭐 절대 화폐라고 부르려고 하지 않죠. 네. 가상자산 뭐 이렇게 애매한 말을 붙이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누구나 이제 화폐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뭐 누구나 만든다 그래서 다 용도가 있는 건 아닌 거고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연결되고 다 연결돼요. 이게 암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계가 복잡하고 아주 난잡해질 것 같지만 중심은 뚜렷한 거죠.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있듯이 네. 비트코인이 딱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질량이 됐고. 네. 그래서 다른 코인이 나오고 막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투자 자금을 다 갉아먹고 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면 다른 코인이 나와서 건전하게 발전하는 게 비트코인한테도 좋아요. 비트코인으로 진짜 커피 사 먹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코인 세계 뭔가 기축 통화처럼 그렇죠. 역할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차근차근 계속 나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한 거죠. 거래소도 많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루나 이런 네. 사건도 그렇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 실력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도덕과 실력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청사진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 자체가 너무 어리고 네. 꿈돌이래 갖고 가까운 미래에 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염을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것들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별하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뭐 아마 하셨으면 아마 알트코인 쪽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코인 투자에서 좀 떠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좀 자산으로 확보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인류한테 주어진 거는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트코인은 정말로 많이 오해를 받았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도 몇 번 죽었잖아요. 뭐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저는 한 10년 됐는데 한 80%의 자산이 날아가는 경험을 한 두어 번 한 것 같습니다. 네. 20%가 1시간 안에 없어지는 거는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네. 문제의 자산이죠. 근데 이렇게 문제의 자산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없어지기는커녕 미국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하고 부동산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다면 비트코인은 크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보편 자산이라 그래서 유니버셜한 어셋이라 그래서 부동산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죠. 전 세계에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 수요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비트코인도 그냥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을 잘 포트폴리오에 포섭하고 있으시면 그냥 현금 자산도 필요하죠. 우리가 써야 되니까 네.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특별히 다른 주식 투자를 안 하셔도 이익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어떤 아주 지역적인 부동산 그리고 아주 국제적인 그렇죠. 글로벌한 그렇죠.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또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로컬과 네. 유니버스.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또 여긴 또 약간 변동성이 큰 이렇게 좀 섞어 보면은 또 조합이 또 잘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쓰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수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단순 자산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